안녕하세요. 자산 그리고 자유. 아마티아의 아나운서 권석화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꿀팁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전성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증여를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더 증여를 언제 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난번에 최적의 증여 시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증여나 어떤 양도든지 가업 승계를 생각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바로 생각하셨다면 바로 전문가하고 상의 드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 명의신탁 증여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제인지 설명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인 주식을 본인 명의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았을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의신탁이 가업승계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대표님들이 보통 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을 경우에 이것을 막상 자녀들한테 넘겨주려고 할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고 과세관청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본인 주식을 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렇게 명의신탁을 해놓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네. 주식회사를 이렇게 설립을 할 때 여러 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7명, 또 최근까지는 3명 이렇게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주주가 1명만 있어도 돼요. 2001년 7월부터인가는 주주가 1명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전에는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지, 지인,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게 주주 인원수를 맞추는 것 외에도 과점주주라는 게 있어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은, 그러니까 회사한테 세금이 부과되는데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은 과점주주가 대신 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주주를 1명을 해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으로 해놓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면 명의신탁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금, 예를 들면 주식을 명의신탁 해놨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증여세가 부과가 돼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다는 것만으로도 증여한 거로 봐서 네. 증여세를 내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거를 갖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은 실제 소유권이 누구냐 분쟁이 이렇게 생깁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종업원 네. 명의로. 근데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서 본인 주식이라고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15년, 20년 전에 명의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난감해서 상담을 오신 대표님이 계셨는데, 명의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주식이 소유자가 누구냐인데, 다행히 그 당초에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대표님이라는 게 그 대표님 금융자료상으로 확인이 돼서 그 대표님 명의로 돌려놓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명의신탁 하면은 세금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네. 증여세는 부과가 돼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대표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대표님이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을 나중에 소유권을 정확히 입증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 물려줄 때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을 하면 무조건 다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무조건 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아니고요. 3가지 요건이 있는데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달라야 되겠죠. 내 거고 이 사람 게 아니다라는 거를 과세관청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명의자하고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를 빠져봐서 그럴 개연성이 있구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증여세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명의신탁을 왜 했냐, 그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요건입니다. 네, 그러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또 그 조세 회피라는 것은 조세, 모든 세금을 말하는 건지 그것도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조세라는 거는 세금은 무슨 세금이든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일단 명의신탁, 실질 소유자하고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을 해요. 그걸 추정을 안 하기 위해서는 나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는 또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는지 대표님이 사례 하나만 들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실무상 보면은 그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이 사람하고 분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어차피 덜 내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내가 그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회피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냐? 그런 사례가 뭐냐면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통상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럼 명의신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하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이거를 확인할 바는 없겠네요. 확실히 대표님 같은 전문가 분의 도움을 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지금 딱 한 가지 남았는데요. 마지막 하나의 요건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명의신탁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서면 계약이나 꼭 계약서가 없어도 구두 합의나 뭐 이런 거에서 정황상으로도 그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합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딱 한 가지거든요.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명의를 수탁한 사람, 종업원한테 부과가 돼요. 그럼 종업원이 갑자기 있다가 증여세를 내게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 도용당했다 아, 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은 되는데 쉽지가 쉽지 않아요. 않죠. 명의 도용 사실을 입증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꼭 전문가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일단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증여를 언제 한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언제 증여한 걸로 보느냐, 그런 시기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식을 취득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주주 명부라고 있거든요. 주주 명부에 명의 개설을 한 날, 이 사람 주식이다라고 그 작성한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를 증여한 날짜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고서 원래 있던 사람, 그 사람 명의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여 시기를 법상으로는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 9월 달에 취득을 했는데 이걸 소유권을 저 사람 원래 소유자 명의로 두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말고 올해의 다음 연도 2023년도 말 12월 말일의 다음 날,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 날 그때 증여한 걸로 보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주주 명부가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 증여하는 거로 볼 거냐? 주식을 누구한테 샀다. 주식도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럼 그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일이나 취득일, 그거를 증여한 날짜로 보고,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라고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상에 이제 거래일자가 기재가 되거든요. 그 날짜로 증여한 날짜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명의신탁을 증여할 때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데요. 그 주식 가액을 전에 배웠던 평가 기준을 통해서 매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식 가액 평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다만 이제 증여세를 계산할 때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최대 주주 할증 평가라고 있거든요.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여를 하거나 양도를 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할증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길 때는 할증 평가 20% 하는 걸 적용하지 않고요. 10년 내에 합산하는 규정에도 적용이 안 되고, 증여재산 공제라고 있는데 그런 공제도 적용을 안 합니다. 그 나머지는 주식을 평가하고 가액을 얼마로 하는지는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는 건가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정작 아무런 혜택도 받지도 못하고 손해만 보는 것 같아서요. 네, 그것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최근까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명의 신탁을 통해서 이득을 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실제 소유자가 그런 혜택을 보잖아요. 단순히 명의 대여를 했다는 그런 사실만 가지고는 그 명의자한테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사실 몇십 년 동안을 명의자한테 과세를 했어요. 2019년부터는 19년부터. 그런 명의 신탁 사실이 있으면 명의 실제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의신탁 증여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